이 이야기는 잘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헛되지 않았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훗날 나를 학자라 부르겠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저 벼슬아치였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아이들의 내일을 걱정하던 평범한 어른이었다. 그날도 나는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백성의 형벌이 과하다고 법이 사람을 살려야지 짓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삼키는 법도 분명 알고 있었다. 조용히 넘어가면 나 하나는 편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 말을 끝내 삼키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크게 꾸짖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신 조용히 멀어졌다. 조선 후기의 세상은 말보다 표정이 더 무서운 시대였다. 노골적인 반대보다 침묵이 먼저 오는 시대. 나는 그 침묵을 느끼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질문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질문이 나를 살릴지 무너뜨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등불만 밝혀두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자주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말을 줄여야 하나.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하나.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망설임을 잘 아실 것이다. 옳은 걸 알면서도 가족 때문에, 앞날 때문에 참아야 했던 순간들. 나 역시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내 이름이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상, 배경, 연결된 인맥. 그 모든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이 길의 끝이 유배라면 나는 그래도 이 말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말은 세상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삼킬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이 인생은 이제부터 편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를 알았다. 이 말까지 버린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던 시대. 의심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아무도 나를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았지만 아무도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도 않았다. 말은 없었고 대신 거리가 생겼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조선 후기의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밀어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문서를 들이밀지도 않고 그저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엔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곧 지나가겠지. 옳은 말이니 결국 이해받겠지. 하지만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 자리에 불리지 않았다. 문서가 늦게 전달되었고 내가 낸 의견은 기록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말을 줄이면 이 일은 끝날까? 이 질문은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께 낯설지 않을 것이다. 조직에서, 마을에서 가족을 책임지며 살던 세월 속에서 수없이 던졌던 질문. 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내 곁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 나 하나의 고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글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와중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정약용은 생각이 다르다. 정약용은 위험하다. 정약용은 연결된 사람이 많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곧 죄가 되던 시대였다. 나는 그 소문을 부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해명은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 확신이 나를 향하면 나는 더 이상 말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 무렵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은 조선 전체를 흔들었지만 나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는 말을 멈출 시간인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멈추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다. 말을 줄이되 생각을 버리지 않기로, 목소리를 낮추되 펜은 놓지 않기로. 그 결정은 당장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고립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며칠 뒤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미 나의 다음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는 벼슬이 아니라 유배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게 된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이 조용할수록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법이다. 나는 그 침묵을 보며
짐작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겠구나. 정교가 내려오기 전 나는 먼저 내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았다. 낯선 글자는 아니었지만 그 배열이 나를 낯설게 만들었다. 의심됨, 연루됨, 조사 요망,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몇 글자면 사람 하나를 충분히 죄인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말할 자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말을 하면 변명이 되었고 침묵을 하면 인정이 되었다. 이런 시대에 정직함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루에서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이 아이들이 내 선택의 대가를 함께 치르게 될 줄은 그때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펜을 들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만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여기까지인가.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께 이 문장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억울해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끼던 순간들. 며칠 뒤 유배 명령이 내려왔다. 지역은 멀었고 기간은 알 수 없었으며 조건은 가혹했다. 나는 그 명령을 담담히 받았다. 담담함은 용기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그날 나는 벼슬아치가 아니라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는구나. 말이 죄가 되는 곳에서 말이 사라지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내 말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나는 짐을 쌌다. 옷보다 먼저 책을 챙겼고 책보다 먼저 종이를 챙겼다. 아내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는 이별은 오래 남는다. 유배길에 오르던 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걸음을 옮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몰랐다. 이 길이 나를 끝내는 길이 아니라 나를 남기게 하는 길이 될 줄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삶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은 언젠가 글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리라는 것. 유배지는 생각보다 멀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람의 말이 사라지니 세상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내 생각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을 잃은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는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밤이 되어도 잠들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 시간에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와서 글을 쓴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유배는 몸을 묶는 벌이 아니라 사람을 잊게 만드는 벌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 사람을 던져놓는 일, 그 벌이 가장 무서웠다. 그럼에도 종이를 펴게 된 날이 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침묵으로는 견딜 수 없었던 날이었다. 나는 글을 썼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었다. 분노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다. 이 제도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 한 문장을 적고 나서 나는 오래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말로 하면 문제가 되었던 생각들이 글로 적히자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 글을 검열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 글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썼다. 글을 쓰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정치는 사람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곁에서 해야 한다는 것. 법은 권력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생각은 벼슬아치 시절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등불 아래에서 글을 썼다. 손이 아플 때까지, 눈이 흐려질 때까지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시간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일터에서 밀려나고 자리를 잃고 말할 곳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유배지에서 살았다. 그러나 글은 나를 위로만 하지는 않았다. 글을 쓸수록 현실은 더 또렷해졌다. 이 글은 지금의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유배객이었고 이 글은 당장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남겨야 한다. 내가 살아서 보지 못할 세상을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말로 싸우지 않겠다. 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겠다. 대신 기록으로 남기겠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향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그 선택은 외로웠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된다. 이 글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오래 남을 부분이 될 것임을.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떠올랐다. 논리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었다. 먼저 떠오른 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이름 없이 스쳐 지나갔던 백성들의 얼굴. 유배지의 밤은 길었다. 등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쓰다 보면 문득 손이 멈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을 떠올렸다. 이 글을 누가 읽게 될까? 지금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후의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벼슬아치였던 시절 나는 수없이 사람을 보았다. 억울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 법을 몰라 당하는 사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았다. 이 제도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늘 다음 회의가 있었고, 다음 결제가 있었고, 다음 눈치를 봐야 했다. 지금은 달랐다. 여기에는 다음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만 있었다. 나는 목민관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하는지를 글로 적었다. 엄하게 다스리는 법보다 사람을 헤아리는 법을 먼저 적었다. 법조문보다 사람의 사정을 먼저 떠올렸다. 그 글이 훗날 목민심서라 불리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다만 이런 생각은 분명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람을 덜 다치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마음은 익숙할 것이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해도 내가 떠난 뒤라도 자식 세대가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그 마음으로 글을 썼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내 선택 때문에 아버지는 곁에 없고 집안은 흔들렸다. 그 미안함이 나를 더 글 앞으로 밀어붙였다.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기록으로라도 남기자. 그래서 글은 차가워지지 않았다. 법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놓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유배는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글로는 다음 세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 평온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글이 쌓일수록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외로움은 밤마다 찾아왔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 기록을 끝까지 남기려면 나 자신부터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때부터 나는 내 몸과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유배지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해가 뜨면 몸을 일으키고 해가 지면 몸을 눕혔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글뿐이었다. 몸은 이곳에 묶여 있었지만 생각은 늘 다른 곳으로 갔다. 지금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는 점점 개인의 잘잘못보다 구조를 보게 되었다. 벼슬아치 시절에는 눈앞의 일부터 처리해야 했다. 상부의 눈치, 아래의 민원, 당장의 결과.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전체가 보였다. 관리는 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백성은 왜 법 앞에서 늘 약한가? 제도는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차분한 관찰에서 나왔다. 나는 종이에 하나씩 적었다.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기준으로, 권력이 아니라 역할을 기준으로, 관직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나누어야 한다고. 법은 벌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억울함을 막기 위한 울타리여야 한다고. 이 생각들은 당장 누군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감각은 익숙할 것이다. 현장에서 물러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던 것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이유들. 나는 그 이유들을 유배지에서 하나씩 꺼내 놓았다. 몸은 점점 약해졌다. 손목은 쉽게 아팠고 눈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더 아껴 쓰게 되었다. 오늘 쓰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재촉했다. 그렇다고 조급해지지는 않으려 했다. 급하게 쓰인 글은 오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한 줄이 내일 한 사람을 덜 다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마음은 나를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생각이 멀어질수록 외로움도 깊어졌다. 이 글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문득 가슴을 눌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가족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자라 이 글을 읽게 될 날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올렸다. 나와 같은 고민을 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들을 위해 나는 오늘도 펜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내다본 생각들은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 이제는 나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끝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몸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먼저 굳었고 밤이 되면 눈이 먼저 흐려졌다. 젊을 때처럼 밤을 새울 수 없었고 하루에 쓸 수 있는 문장 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사람들은 장수를 바란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선택을 시작했다. 모든 생각을 다 적으려 하지 않았다. 모든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꼭 남겨야 할 것만 적기로 했다. 만약 이 글들이 100년 뒤에 읽힌다면 그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했다.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 권력이 아니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틀. 나는 그 틀을 남기고 싶었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마음은 익숙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고 정리는 시작되는 시기. 내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때 나는 그 시기를 유배지에서 맞았다. 그래서 글은 더 차분해졌다. 날카로움 대신 지속성을 택했다. 당장의 분노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차분한 기준은 오래 남기 때문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혹시 이 글들이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하면 어쩌지? 그 생각은 나를 잠시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곧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쓰는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그 역할을 내가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은 나를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왔다. 나는 오래 살 생각이 없었다. 대신 오래 읽힐 말을 남기고 싶었다. 그 욕심 하나로 나는 오늘도 펜을 들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마음을 불러냈다. 남기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이별이었다. 글을 쓰다 보면 문득 손이 멈췄다. 그럴 때면 글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이었다. 유배지에서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낮에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밤에는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아이들은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까? 목소리는 어느새 어른에 가까워졌을까?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직접 말해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글로 대신했다. 글은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남아있는 말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보다 사람으로 남는 법을 전하고 싶었다. 권세를 좇지 말 것, 다수의 편에 서지 말 것, 옳다고 믿는 것을 쉽게 버리지 말 것. 이 말들은 그 시대에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지 못할 말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편함보다 기준이 먼저라는 것을.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마음은 너무도 익숙할 것이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먹고 사는 일 앞에서 늘 뒤로 미뤄졌던 말들. 나는 그 말을 유배지에서 종이 위에 올렸다. 아이들이 이 글을 읽게 될 날이 올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읽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적는 순간 이미 아버지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떠올릴수록 또 하나의 감정이 마음을 찔렀다. 미안함이었다. 내 선택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을까? 내 고집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 한 문장이 아이들에게 기준이 되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덮고 한참을 등불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는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나라를 위한 글도 아이들을 위한 글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했다.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 이제는 결정해야 했다. 사람들은 유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몸은 이곳을 떠날 수 있어도 한번 붙은 의심은 사람의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유배가 풀린다는 소식은 기쁨이라기보다 조심스러움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리는 없었다. 부르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설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불렀다. 그러나 그 부름은 조언을 구하는 부름이지 함께 가자는 부름은 아니었다. 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젊은 시절의 나는 그 차이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뒤였다. 이제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순간은 익숙할 것이다.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게 되는 시기.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정치는 다시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글은 여전히 나를 찾았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지금 와서 왜 또 쓰십니까?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었다. 지금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앞에 설 때보다 뒤에 설 때가 사람을 더 정직하게 만든다. 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덜 다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래서 글은 더 조용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억울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옳았음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준을 남겼다. 이 나라가 또다시 흔들릴 때 누군가가 붙잡을 수 있는 기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끝내 풀려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도 명예롭게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말을 줄였을 뿐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 사실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을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것, 내가 끝내 붙잡고 싶었던 단 하나. 이제 와서 내 삶을 돌아보면 성공이라 부를 만한 것은 많지 않았다. 정치에서 이기지 못했고 개혁은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끝내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잘된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 기준에 들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헛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옳다고 믿는 말을 끝내버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말까지 잃지는 않았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단 하나 기준이었다. 사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 다수의 말이 옳아 보일 때에도 혼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 법이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의심해도 된다는 기준, 권력이 크다고 해서 옳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 그 기준을 나는 글로 남겼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께 이 마음은 너무도 익숙할 것이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 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정리했다. 아이들에게 부자가 된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세상에 내 이름이 오래 남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고 늘 흔들렸으며 많이 잃었다. 그러나 끝까지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었던 단 하나다. 이 이야기는 한 학자의 업적을 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억울함을 참고 살았던 한 세대의 마음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도 충분히 적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못했던 시간도 참고 견뎠던 선택도 모두 헛된 것이 아니라고. 그 사실 하나만은 꼭 남기고 싶었다. 나는 이제 펜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바란다. 끝.